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 공천과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이 경선을 3명이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6명으로 추렸는데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조만간 대구 출마 여부를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피해 산업 지원과 물류, 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 대응 방안 짚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6% 넘게 급락하면서 장중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돈워리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선거 경선 얘기부터 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예비후보 중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의원 콕 집어서 컷오프했습니다. 이정은 공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대구시장이란 단일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여야 할 분들이라고 컷오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네. 윤재옥, 추경호 이런 중진도 있는데 왜 중진 중에서 주호영 의원만 컷오프된 거예요? 그게 저도 의문입니다. 선수가 조금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어제 공간위 회의에 그 의제로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갑자기 대구시장 경선 룰과 관련한 것을 올리고 일방적으로 표결까지 진행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를 구성하는 현역 의원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그냥 일방적으로 어제 저녁 7시에 네. 언론 브리핑을 예약해놓고 강행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좀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기준도 없고 명확한 공천 과정에서의 어떠한 중진 컷오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주호영 부의장의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이 공천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과 당원들께서 의아함을 자아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호영 부의장이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든 모든 분들을 차라리 경선에 참여시켜야지 그 공정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무소속 출마도 못해요. 경선에 당내 경선에 참여해야지 이인재 방지법 때문에 그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분들은 무소속 출마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에 승복하게끔 하고 어찌되었든 국민의힘이라는 단 보수 후보 중에서는 한 명의 후보로 나갈 수 있게끔 그 기틀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기 네. 때문에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진숙, 주호영 컷오프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각각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진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궐 자리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 시켜주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가 좀 걸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이 주호영 의원 자리를 뭐 한 전 대표가 출마지로 보지 않겠냐 이런 이 시선과 분석이 좀 많았는데 결국 한동훈 방지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을 시키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은 수성구 지역구를 그냥 머물러 있게 해서 한동훈이 못 오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랑 같은 의견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정현 위원장이 뭐 현역 중진들을 대상으로 컷오프를 했거나 혹은 물러나라고 압박을 했던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친박계 구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정현 위원장이 뭐 현역들을 압박하면서 타깃으로 삼았던 분들이 지금 이제 컷오프된 뭐 지금 주호영 의원도 있고 박형준 부산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압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친박계가 뭐 2008년 총선에서도 이제 막 공천 학살 뭐 이런 거 당하면서 친이계로부터 좀 원한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정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제 또 새누리당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친이계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함으로써 이 친박계가 굉장히 그 원한을 갖고 있었는데, 전 그런 것들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여기에 이제 이정현 위원장의 결정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기에 일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이제 하신 건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어제 발표하기 전에 장동혁 대표 20분 정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해당 컷오프의 장 대표 의중이 반영됐는지 이제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두 가지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과, 두 번째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 점을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이 공관위원장님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의 요청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관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언급을 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지금 박성훈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자, 당대표는 뭐 장동혁 대표의 요청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사실 당대표는 갑자기 많은 사람이 경선 치를 것을 바랐는데 공관위원장이 이진숙, 주호영 컷오프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대구 지역 의원들이 다 장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네. 경선은 치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장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를 아마 못 찾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컷오프 발표하기 전에 20분 동안 통화해서 최소한 저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 정도는 안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면 20분까지 통화할 필요가 없다고 예. 좀 봐요. 예. 20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것은 장동혁 대표가 어제 대구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서 시민 공천을 약속했습니다. 그 시민 공천이라든지 공정한 경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은 제가 보기로는 장동혁 대표의 의중과는 뜻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 공관위원 중에 이제 정의용 사무총장도 계시고 최수진 의원도 계시고 정의용 사무총장이면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렇죠. 임명한 분이잖아요. 예, 당 4역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 친분이 굉장히 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보도에 의하면 정의용 사무총장은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그런 걸로만 봐도 장동혁 대표는 이진숙, 주호영 두 분의 컷오프를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정현 위원장이 이제 전권을 부여받고 다시 공관위원장으로 컴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권을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견을 제시하지 마라. 그런 것 같고, 방금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도 나왔습니다. 네.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정현 위원장이 한 컷오프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방선거 국면이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게다가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의아함을 갖고 계세요.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까지 당대표와 공관위원장이 맞붙는 모습,
이렇게 두 분 간에 갈등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그냥 공관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로는 어제 그 컷오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물론이고 저희 당 구성은 모두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당 지도부가 다시 말해서 당 대표가 공관위에 이런 그 대구 지역 2명 어떻게 보면 주요 인사인데 그 2명을 날려버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 뜻과는 달랐는데 그래도 일단 수용한다고 한 건데 수용하는 데서 과연 끝날지 주호영 의원부터 일단 볼게요. 2명 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이런 멘트를 했더군요. 이게 SNS인지 육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자막을 보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 합당한 설명 내놓지 못하면 내 모든 것을 걸고 대구 시민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동수 대표님. 네. 이거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지방선거 생각해 보면은 그 김진태 지금 현 강원도지사가 처음에 컷오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그 국회에서 단식 투쟁하면서 이 컷오프 결정이 철회되고 결국에 이제 경선 치러서 도지사까지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주호영 의원도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하면 국민의힘 후보는 무조건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대구에서. 예. 그리고 또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민주당이 진 선거에서도 대구에서 40% 이상을 항상 가져갔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그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에서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어요. 예, 그때도 이제 60% 넘는 득표율로 예.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올 경우에 3자 대결되면 결국에 이제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양자 대결도 국민의힘이 힘겹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대구시장 선거 나가려면은 주호영 의원이 본인의 이제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과연 이러한 리스크들을 짊어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까? 저는 일단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벼랑 끝에서 한번 좀 반발을 함으로써 이제 네. 지도부의 결정을 돌리려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결정을 돌리려는 목적이 아닌가.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는 제가 녹취를 하나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민주당도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공천 자중질환 특히 대구에서 혼란 겪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구시장 필승카드라면서 김부겸 전 총리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에 김부겸 총리님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님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삼고초려하고 있습니다. 김 전 총리님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내며 지역주의 타파와 균형 발전의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 온 분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인 만큼 필요한 당내 절차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부겸 전 총리님께서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이 좀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고 좀 헤매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대구시장 된다는 거는 사실 어때 민주당 입장은 굉장한 건데 자 사람들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김부겸 전 총리 나올까요?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안 나올 가능성 0부터 100 중에 몇 프로라고 보세요?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지지 그러니까, 않았나. 예, 뭐 굳이 따지자면 안 나올 가능성 뭐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당의 어떤 이런 요구가 있고 그리고 분위기도 사실은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김 전 총리의 경쟁력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김부겸 총리께서 당연히 하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저는 결심은 섰는데 이제 이 결심을 발표할 때 뭔가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 당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의지를 좀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그냥
말뿐인 출마,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불리하니까 뭐 민주당이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대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인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고민이 좀 갑자기 있으신 것 같아요. 행정통합이 이렇게 머리에 확 떠오르지. 그러게요. 뭐 예컨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구 민심을 잘 아시는 분이니 네. 그냥 단순히 뭐 나라는 이유로 출마를 한다고 그게 잘 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저는 네, 이동주 대표님. 이제 어느 당이 지금 뭐 우세하다 이런 거 떠나서 이제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게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우리가 지방선거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40%를 득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2018년, 2022년에는 왜 민주당이 대구시장에서 졌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 정당에서 뭐 권영진, 홍준표 이렇게 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나왔는데 민주당 후보로는 상대적으로 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면 사실 뭐 인지도도 그렇고 대구에서 그동안 쌓았던 서사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대구 시민들도 만족할 만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지금 어떤 뭐 판을 뒤집을 만큼 매력적인 후보가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민 분들도 그냥 후보가 어떤 대진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동수 대표님 말씀은 저 김부겸이라는 그간의 경력과 뭐 서사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거를 볼 때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강력한 후보, 그동안은 뭐 강력한 후보도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이 대구시장이라는 건. 대구시장들이 뭐 면면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잘못하면 질 거다. 국민의힘이 정말로 설마가 정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신주호 부대변인께서는 그렇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출신의 어떤 패널이 와서 자기 주변에 있는 대구의 지인들 얘기가 대구는 무조건 보수 정당에 표를 주는 줄 아냐. 사람들이 많이 화나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어려움을 국민의힘이 좀 극복하고 이게 싸움답게 만들려면 어떤 점을 회복해야 되거나 어떤 점이 관건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만약에 이 컷오프 된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의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추려지고 주호영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다면 3파전이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도 전 있다고 봅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민심이 하나로 역결집할 수도 있습니다. 김부겸이라고 하는 강한 상대가 대구시장 후보에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직에 승산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내보내지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지역감정 타파라든지 혹은 유의미한 득표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내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민주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사실상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대구, 경북 이 지역에 계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네. 이러다가 정말 대구까지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애증 중에서도 이제 애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온다고 해도 대구시장에 당선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컷오프가 됐고 이 두 분에 대한 컷오프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 최대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께도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호영 부의장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지 않게끔 당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좀 김부겸 총리한테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좋은 말씀이시고 어쨌든 여기서 더 막 좀 엉망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러면 더더욱 실망이 커질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전을 위한 어떤 그 최대한의 정성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대구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뭐라 그러셨냐면 이동수 대표님. 신조 부대변인께서는 막판 결집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 막판 결집 가능성도 있는데 반대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의 이
투표율이 전국에서 최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민주당이 이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당 대표 막 무리해서 출마를 하고 지역구도 바꾸고 막 이런 모습들 보여준 게 있었고 또 두 번째로 지방선거 앞두고 그때 민주당이 구호로 내걸었던 게 검수완박이었거든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너무 이제 이런데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는 그게 좀 역풍도 있었고. 예, 광주 지역의 유권자들이 실망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차마 또 국민의힘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투표를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국민의힘은 막판 결집, 뭐 샤이 보수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지만은 저는 진짜 이 국민의힘의 실망한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포기할 경우에 이제 중도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또 이제 김부겸 전 총리의 표를 주면은 대구시장에서 뭐 이런 이변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완전히 텃밭이 격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되게 위험해진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 조금 이제 장소를 옮겨서 민주당 서울시장 토론회를 보니까 정원호 후보에게 견제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이후에 기자회견도 별도로 열어서 또 비판을 이어갔는데 자 정원호 구청장은 야당의 정치 공세다. 정책 대결보다는 정치 공세에 집중하는 그런 지금 뭐라 그럴까 좀 앞서간다는 한 후보가 있어서 그런지 한 명을 때리는 이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게 경선에서 정책 대결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 결국은 이렇게 정원호 대 그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공방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박성민 최고위원.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는 선두라는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공격이 집중되는 상황 자체가 어떤 구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에게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물론 다만 이제 공격이 수위가 어떻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 그게 오히려 좀 돌이킬 수 없는 감정 싸움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나친 공방으로 가게 되면 그건 사실 뭐 당에도 흠집이 나는 일이고 후보에게도 흠집이 나는 거고 또 그 공격을 한 후보에게도 흠집이 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너무 이제 그 공격들이 세게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선들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 때 하는 얘기 보니까 dirty hand. 더러운 손을 잡아줬다 이거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원호 구청장 쪽에서는 그거는 그냥 공식 행사에 뭐 내빈 자격으로 갔을 뿐 그거 이상도 아닌데 그걸 불려가지고 마치 무슨 더러운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이게 무슨 이런 정치 공세가 이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군 중에서 한 2등 정도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정원호 전 구청장에 대한 그 압박은 더 커질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어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치를 물론 행정을 오래 한 분이긴 하지만은 현실 정치에서 막 이렇게 논쟁을 막 크게 벌인 적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이 이제 이런 민주당의 어떤 주요 이슈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대응을 잘 못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그 재판 관련해서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사형을 해야지 어떻게 무기징역을 하느냐. 근데 정원호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 그때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가 비판을 받고 그걸 또 이제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민주당의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 사이에서 좀 많이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좀 민주당 DNA가 부족한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이랑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그동안 좀 적극적인 모습을 안 보여줬다 이런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향후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네. 이 정치인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얻고 있는 그 신뢰 같은 게 있는데 네. 정원호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사실 당원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전 이게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는 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경파의 표심 이게 어느 정도 뭉치로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국민의힘은 서울은 오세훈 현 시장 박주민이 아니라 여긴 또 박수민입니다.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 3명이 이제 경선을 합니다. 신주호 부대변님 제가 딱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이변은 없다 혹은 불가능은 없다.
어느 쪽입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만은 둘 다예요? 네. 뭐 제가 보기로는 이변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이 서울 지역에 경선을 할 경우는 서울 지역에 계신 당원과 서울의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서울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반감이 굉장히 크고 그러한 선봉에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이 계세요.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호한 절연, 윤 어게인으로 회귀 반대 이렇게 중도 민심에 다가간 행보를 그동안에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히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박수민 의원도 굉장히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5아이의 아빠라는 것도 또 부각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윤희숙 전 의원도 어찌되었든 경제 전문가라는 그 분명한 이미지와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세 분 간의 경쟁을 하게 되면은 이변은 없다와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은 없다. 우리가 여기서 드라마를 써서 낸다면 오히려 더 큰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자, 이제 부산에서 보니까요. 이동수 대표님. 박형준 시장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박 시장도 좀 급하셨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주진우 의원을 이겨야지 이제 본선에 나가는데 자, 또 야당에서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이 해수부 장관 자진 사퇴한 이유가 이제 통일국 금품 수수 의혹인데 뭐 수사를 받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뭐 앞으로 뭐 경선이 됐던 본선이 됐건 영향을 끼칠까요? 두 가지가 이제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산 선거판은 지금 어떤 점이 좀 관건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야권이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 네. 얼마나 이제 좀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이제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때문에 직을 내려놓고 이제 사실상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부산시장에서는 좀 상위권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부산 지역에서 이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이 많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통일교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전 장관만 걸린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막 큰 변수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까지 탄핵까지 이르는 동안 이 과정에서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끼쳤던 실망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저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민 최고위원님, 이동수 대표님 말씀은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뭐 큰 변수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랬다면 공세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 후보에 아마 등록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일단 뭐 전재수 의원이 직접 어떤 관여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뭐 증거 이런 게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전재수 의원께서 워낙 이제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 또 전재수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에서 쌓아온 그런 민심 이런 것들이 되게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어서 전재수 의원의 약점이 되기에는 이 의혹 자체가 굉장히 약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조 부대표님 짤막하게 한 말씀. 이 부분. 저희가 근데 이 선거 전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검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검증 과정에서 그 전재수 의원이 대구 지역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여왔는지 부산? 부산에서요. 네, 부산에서 어떤 행보를 예. 보여왔는지 그런 것들이 새롭게 드러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전재수 의원이 나간다면 부산시장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자신감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좀 봅니다. 아주 오늘 신조 부대변님이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의 어떤 붐업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부산에서도 국민의힘이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예. 그런 말씀이시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중심으로 퇴근길 정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부터 3km 밀리고요. 더 지나 시흥요금소에서 중동까지 어렵습니다. 반대쪽 노호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도 차 간격 좁혀 지납니다. 경기 동쪽 구리 쪽으로도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성남과 강일 일대 더디게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과 수원 일대
때 주춤합니다. 양재에서 잠원 사이로는 양방향 모두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구간 이후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예산 수덕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서울시내 안쪽으로 강변북로 청담대교 연결로 부근에도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분당 수서로 쪽으로 진출하는 1차로인데요. 구비길이라 안전운행에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경선을 누가 치를지 막 결정되면서 자, 이분이 또 어디 나설지 이게 출마와 관심이 모아진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인데 뭐 대구, 부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서울에서 박수민 의원이 기적을 쓴다면 지역구가 강남을이라면서요. 예. 거기는 이제 어쨌든 그 야당 우세 지역이고 자 부산 얘기들을 그 많이 하던데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만약에 보궐선거 나간다면 지금 부산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어떻습니까? 사실 아직 그 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한종?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시점 아니에요? 예, 지금? 왜냐하면 어디에서 보궐선거가 열릴지도 그러니까. 불분명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분명한 것은 재보궐선거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출마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무소속 신분이고 네. 또 국민의힘이 많은 유권자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당에서 제명이 돼서 출당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분명한 그런 동정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수의 대안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어쨌든 유력한 대권 주자가 없는 이 보수 진영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차기 대선에서 누구를 내보내서 보수의 대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옹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계속해서 계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그날 반대를 하면서 18명의 의원을 데리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던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윤어게인과 관련해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민심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동정표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 더 질문 하나만 네. 더 드리면 이게 이제 대구 부산 방문에 이어서 엊그제는 그 경동시장 네. 방문했더라고요. 서울인데 서울이 전통시장 방문한 건데 자 법원이 배현진 김종혁 가처분 신청 인용한 거 두고 비정상적인 정당에 책임 물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권영세 의원이 거기에 딱 참전을 했어요. 문제는 한동훈 때 시작됐다. 다시 당에 돌아올 거면 당 공격 그만하라. 그래서 막 비상계엄 탄핵 때 얘기 뭐 가다가 지난 총선 책임론까지 했습니다. 자 신조 부대변님,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내 가는 방향이 민심과 맞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그 당내 일각에 이런 총선 패배 그리고 뭐 쭉 이어진 당내 분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만 책임 있냐 당신은 책임 없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정적 기류가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은 부인하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상당히 남아 있는데 총선 패배 책임과 그 이후에 예. 당정 간의 갈등 그걸 좀 분리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흉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집권기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한테 있다. 이게 좀 그 전체적인 의견 같고요. 네.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을 이렇게 어느 정도 같이 화합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것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강압적인 통치 스타일, 그런 리더십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를 탓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기반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근저에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을 다 수용하면서 점점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원내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한 과정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하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그런 반발심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향은 저는 결국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래요?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의원들께서 그걸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 윤어게인이라고 하는 반헌법적 가치를 국민의힘이 신봉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뉘앙스를 주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의원들께서 비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비판 지점에 그 꼭대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라고 했던 그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왔었고 앞으로 쭉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 우리가 한동훈을 내세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 호불호를 떠나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도 그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이 드높다고 해도 사람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챙기면서 가야 된다. 그러한 비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충분히 수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예, 이동수 대표님. 신주호 전 대변인이랑 같은 생각을 하는 게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보면은 뭐 맞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화제성이라든지 티켓 파워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더 큰 정치인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될 만한 잠재력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내의 그 동료 의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비호감도가 너무 높은 게 본인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한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현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그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 맞는 말도 싸가지 없게 한다 막 이런 말 나와가지고 막 논란이 한창 된 적이 있었잖아요. 저 누군지 알아요. 이 방송에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막 말도 있었는데 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한 말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한 전 대표도 그렇고 친한계 이제 정치인 분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제 좀 무효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당이 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 지도부도 좀 체면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적당히 봐가면서 뒤에서 좀 합의를 하고 다시 이제 힘을 합칠 만한 그런 방향을 논의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대외적으로 당 지도부를 굉장히 다그치면서 거봐라 우리가 맞지 않았느냐 이거 왜 빨리 우리 징계 취소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몰아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동료 의원들이나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비호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정치력 부분은 좀 한 전 대표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 전 대표의 정치인 한 전 대표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이제 국민의힘이 내쳤기 때문에 제명이라는 그 수단으로 내쳤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저쪽이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당선될 때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오히려 전전긍긍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극적으로 앞으로 한 2달여 남았는데 극적으로 한동훈을 끌어안지 않으면서 시너지를 낼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못 찾을 거다. 못 찾을 거다. 그래요? 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거면 이렇게 안 쫓아냈겠죠. 아니, 선거 앞두고 뭐 재보궐 자리를 하나 이제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뭐 당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수를 규합하는 것.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사실은 보수가 그나마 좀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 얼씬도 못하게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문제는 한동훈 때 시작됐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뭐 실책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때 시작이 된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게 당권파든 당권파가 아니든 간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엄청난 반감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는 모습 혹은 전략적으로 연대를 하는 모습 오히려 이준석 대표랑 그게 가능하면 가능했지 저는 한동훈 전 대표랑은 요원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 경기도지사 3명이 이제 경선 치르기로 했어요. 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이제 법사위원장도 이제 내놓는다고 하고 추미애 의원 그리고 한준호 의원 확실히 구분됩니다. 이 세 명은 한준호 자 친명 그다음 추미애 강성당원 김동연 뭐 경제부총리 지낸 경제관료 출신의 정책적인 전문성 뭐 일 잘하는 지사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저번 때 한번 토론회 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제일 많이 압도적으로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동연 지사예요. 그 언론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한준호 의원이 제일 적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잘 아니까 딴 사람들이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어떤 그 자기가 어떤 상품이냐로 싸울지는 이제 다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승부의 관건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건 짧게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저는 추미애 의원이 사실상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닐까? 민주당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뭐 친명 이 마케팅을 아무리 해도 강성당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정당이에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러면서 절충안을 내놓고 최대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온건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와 만났든 안 만났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놓은 것은 결국에 김용민 간사라든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도했었던 그런 강경한 그런 입법이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도 친명이라고 하는 뭐 당원들의 힘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방증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의 선두에서 지금 선봉장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형국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봅니다. 자, 친 이재명 혹은 강성 당원들의 지지 이걸 큰 두 축이라고 보면 사실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그 전문성 이거를 얘기하고 싶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도 큰 두 축이라고 보면 신조 부대변인 말씀은 친명이라는 이런 것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떤 강성 당원들의 의지가 더 많이 그 비중이 더질 거다. 동의하십니까 이동수 대표님? 저도 신전 부대변인 말씀이랑 똑같은 생각인 게요. 그래요? 일단 김동연 지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동연 지사가 되게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예. 지난 이제 선거 때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한테 당시에 이제 지고 나서 이때 캠프에 있던 분들의 적잖은 수가 이제 김동연 캠프로 이제 옮겨갔어요. 네.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가 그때 이겼잖아요. 이기면 이제 캠프 사람들을 같이 이제 뭐 도청이든 산하기관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김동연 지사가 이제 친명계 이제 뭐 본부장이나 실장급들 뿐만이 아니라 실무진들도 아예 안 챙겨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그 반발이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민주당 내부의 그런 그 과거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김동연 지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에 이제 추미애 의원과 한준호 의원 간의 대결일 텐데 네. 저 역시도 이 민주당 경선에서는 결국에 적극 투표하는 당원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스탠스나 이런 것들이 네. 이 경선 결과를 가를 주요 원인으로 이제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민 최고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고 계신 상황에서 네. 또 각자의 강점과 캐릭터가 좀 확실한 상황에서 뭐 누구 하나가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캐릭터가 다 달라서 끝까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싸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추미애 의원께서는 최근에 내신 메시지를 보면 검찰개혁 완수하고 이제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하나의 좀 서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네. 김동연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역이시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은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약간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과 이 뭐 수행실장 하시면서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당원들이 생각보다 인지도가 꽤 있어요. 예.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도 그게 다져졌기 때문에 이게 한 명 한 명의 후보가 다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김동연 지사까지도 충분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박성민 최고위원 말씀이셨고, 민주당 지도부 오늘 경남 봉화마을 찾았습니다.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고, 정청래 대표 검찰개혁 말할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한다. 78년 무소불위 검찰 역사가 막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검찰 폐지, 검찰 해체 신고식 하러 갔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앞서서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강경파들 주장 많이 수용된 이후에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을 세 그룹으로 나눈 이른바 ABC론 주장했습니다. 가치형 A, 이익형, 실리형 B, 그리고 교집합 C.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한마디로 가치를 더 중시하는 민주당이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뜻을. 그럼 다시 말해서 친정청래 어떤 강경파들 요 얘기가 맞는 거지. 지금 대통령이 자꾸 뭐 객관 강박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왜 이런 것들 별로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개인이 했던 그러니까 네. 뭐 내부 정치인들이 했던 그 주장만을 가지고 어떤 그 분류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검찰 개혁을 두고 이제 둘러쌌던 갈등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와서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발언의 의도에는 갈등을 좀 봉합하기 위한 의도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 강경파들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가치 중심적인 집단이 있다. 민주당 내에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이익형 B 그룹을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조금 저는 예민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에게 정말 충정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솔직히 어느 정권이나 뭐 친윤은 안 그랬습니까? 사실 친윤도 보면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등을 돌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권력의 속성에 따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정치사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의 상황에서 뭐 이익형, 가치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 않았나 그리고 예민할 수 있는 발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께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론이 입안, 보고,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배제하도록 청와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국토부의 모 실장이 또 사직서를 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결국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의 기강을 잡음으로써 이제 좀 강력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로는 뭐 부동산 잡겠다 하면서도 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같은 경우에 막 땅 투기하고 또 이제 말년에는 LH 직원들이 심지어 내부 정보 이용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투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공무원들부터가 부동산 값이 잡힐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보여주지 못했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직 기강도 바로 잡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강력한 어떤 그 부동산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주식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제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들 강남에 아파트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강남 아파트를 규제하는 정책을 만드니 그게 얼마나 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신조부 대변님도 짧게 한 말씀.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식 쇼잉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명확하고 이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을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방책을 내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에서 배제시켜라 이렇게만 선언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최선의 대책을 내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보여주기식 행정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한 2분 정도 미만으로 남아서 제가 질문을 30초 하면 대답을 30초씩 해주면 시간 딱 되겠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군함 파견 요청했는데 다들 반대하거나 신중하거나 선뜻 나서는 국가가 없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파병이 왜 필요합니까? 질문을 받고서는 한국을 사랑한다. 우리는 훌륭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우리 뭐 군함 파견 요청이라든지 특히 파병 요청 여기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될까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여기에 뭐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뭐 이익 이전에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어느 정도 방어적인 태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어떤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동수 대표님. 저는 이거 위화도 회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함대 준비하는데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고 가는 척하다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데 한 2주 걸린대요. 예. 근데 저는 가다가 전쟁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는 진짜 참전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우려되는 건 이란이 이제 보복성으로 우리를 뭐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것들인데. 잠재적인 이제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 뭐 외교라인 통해 가지고 이란을 설득하고 우리가 실제로 당신들한테 위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다. 예. 이런 걸 좀 알려주고 가는 척하는 게 저는 베스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란과의 어떤 협상 창구도 열려 있다고 하는데 신조 부대변님 짧게 한 말씀으로. 네, 국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내놓아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 이란 전쟁이 좀 명분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파견한다.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 살 배기 정윤이는 아빠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데요. 평소 전혀 반응이 없다가도 정윤이가 다가가면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반응을 보이는 엄마. 그 한순간을 아빠와 정윤이는 매일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매달 7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한 살 배기 정윤이 돌봄까지 아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인데요. 오늘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정윤이. 정윤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낮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0.1도로 4월 하순의 봄 날씨를 보였고요.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을 1도에서 8도나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7도, 대전과 대구 4도, 철원 0도 등으로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에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7도, 강릉과 부산 16도, 제주 18도, 광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도는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차차 구름량이 늘면서 흐린 곳도 있겠고요. 제주
제주도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낮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기 정체로 인해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모일 전망이고요.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지금 중부지방과 경북, 광주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아침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의 완전 폐쇄를 경고했고 국제유가는 또 급등했습니다. 중동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가운데 코스피가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전쟁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2분기 전기요금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수리 작업 중이던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인근 산으로 불씨가 번져 산불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란은 적국 선박은 통과할 수 없다며 사실상 해협 봉쇄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48시간 내 전면 개방을 요구하며 에너지 인프라 타격을 경고했습니다. 원유와 LNG 공급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동 사태가 우리 에너지 수급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은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대종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이 적국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적국, 미국에 동조하는 나라 통과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자 일종의 이제 이란이 검문소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 조치의 파장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인데요. 네.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는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독일이 80%고. 독일한테 졌군요. 예, 독일은 현재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섰고 그렇군요. 독일도 중국과의 교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독일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고 무역 의존도는 80% 1등. 우리 대한민국이 75% 세계 2등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뭐 한 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면 한 매년 한 1,000조 정도 수출을 하고 900조 정도 수입하고
100조 정도가 매년 무역 흑자입니다. 네네. 작년에 우리가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만 한 80조 이상 가까이 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네. 100% 수입하는 나라 중에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사우디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석유 수입 한 70%, 미국과 남미에서 한 30% 정도 수입하는데요. 네.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나라 중동 석유 수입의 95%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배들이 다 멈춰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살고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고 또한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의 99%는 다 선박으로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일본과 또 우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바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일반 개개인의 시민들은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떤 업계에 직접 종사하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크거나 작거나 진짜 절감하실 텐데 자 현재 일본은 이란과 별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도 뭐 독자 소통 채널 가동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이 그 미국 중심의 대이란 공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갈라치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뭐 일본과 함께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요. 미국이 주일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똑같습니다. 네. 한국은 일본과 가장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에는 한 3만 명 정도의 주한 미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은 중국과 홍콩, 전체 수출의 20%는 미국, 6%가 일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에 의존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란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네. 1970년도에 중동 석유가 붐이 났을 때 이란이 우리나라를 많이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남역에 가면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예. 바로 테헤란로가 바로 1970년대 한국과 이란의 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79년에 회교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팔레비 왕조 때까지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1970년대 1979년도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신정 정치 이란이 이제 정치와 종교를 함께 무슬림이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 네네.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상황이고 군함을 파견하라 이러니까 이제 일본은 헌법상에 해외 파견을 못한다. 네. 다카이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설득을 한 거고. 일본이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한숨은 돌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3만 명이나 되는 주한 미군이 우리 한국에서 한국의 안보를 또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은 좀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있지만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보와 경제 전부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일본이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을 어저께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 헌법을 이유로 해서 지금 당장 군함은 파견 못하지만 이게 좀 잠잠해지면 파견하겠다 이런 비슷하게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한번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보조를 안 맞추긴 참 힘들고 그다음에 또 트럼프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으로 볼 때 또 어떤 무역이나 관세에 있어서 어떤 보복을 해 올지도 좀 우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일종의 참전을 시킨다. 되게 위험한 지역에 플러스 또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부의 고민은 되게 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수님 이랬습니다. 48시간 내 전면 개방해라 이런 식의 요구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제 경고를 했는데 자 만약에 정말로 에너지 인프라를 때리기 시작한다면
그 경제적 여파는 얼마나 될 걸로 보세요? 저는 뭐 상당한 경제적 여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봅니다.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중동 석유의 뭐 95%가 봉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네. 미국 국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 한 65%가 빨리 전쟁을 멈춰라고 얘기할 네. 정도고 미국도 에너지를 보통 미국 사람은 집에 자동차가 2개, 3개 있습니다. 전부 다. 네. 자녀들부터 해서 모든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고 가구 수마다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닐 정도로 자동차가 필수다. 네. 거기에다가 바로 에너지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워낙 다급하니까 러시아의 석유도 풀어라. 이란이 가지고 있는 석유도 풀겠다. 이렇게 봉쇄 수출 금지를 했던 이란과 러시아 석유까지 풀 정도라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그 석유 인상에 대한 그 압박감을 심하다는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고 석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악영향을 주는 거고. 지금 미국의 농민들은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해서 먹고 살 것 같지만 반대입니다. 미국은 농업이 네. 가장 석유 수출 1위입니다. 네. 미국은 바로 농업과 농축산물 수출로 인해서 미국을 가장 세계 GDP 1위 국가로 만들고 예컨대 뭐 있는데 대두 같은 거요. 맞습니다. 예. 대두, 콩, 쌀, 옥수수 바로 이런 것이 세계 최고의 수출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비료 가격 모두 이런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다 막혀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 표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미국이 직접적인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고 공격하겠다. 저는 어쨌든 타협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타협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장기화 되겠는데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또 종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양쪽 다 이제 윈윈을 해야 됩니다. 네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다든지 핵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선제적으로 타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 전 세계 경제를 경기 침체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네.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많은 인명도 살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종결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느 점에서 타협을 이룰 것이냐. 미국도 현재 이란과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시설까지 타격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장기화가 되는 것이고 정말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을 폭격한다든지 없애는 것은 장기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는 그 가능성 한 30% 정도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시설까지 때려서 그렇다면 또 이란도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뭐 이렇게 되면 더 장기화되면 트럼프의 어떤 본인이 받는 정치적 압박도 워낙 클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어쨌든 그 좀 생각보다는 조기에 종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원유도 문제지만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 장기화된다면 당장 전기 가스 요금 우리가 떠안는 에너지 비용 부담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뭐 잘 아시다시피 석유 가격은 10배씩 오르고 10배씩 내립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배럴당 마이너스 2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석유를 채굴하고 난 다음에 가져가지 않으면 송유관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는 마이너스 20달러. 석유를 사가기만 하면 운반비를 배럴당 20달러씩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석유 가격은 10배씩 오르고 10배씩 내린다. 그래서 최고 많이 올랐을 때는 180달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인데요. 실질적으로 200달러를 넘어선다고 했지만 180달러를 정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을 하면서 한 70달러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됐었죠. 잠깐 10년 전이면 그게 언제 그렇게 올랐었죠? 한 15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예. 그 정도로 석유 가격은 10배씩 오르고 10배씩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랬고요. 예, 이렇게 석유 가격은 안정되어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석유가 앞으로 20년 뒤에 고갈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또 우리 학자들은 앞으로 한 100년 동안은 쓸 자원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석유 가격은 가격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급등하고 급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네. 특히 남방유 LNG선
100%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지금 3월이기 때문에 난방은 이제 좀 안 하고 있는 예. 시기가 됐는데 지금 또 우리가 반대에 있는 지역에서는 또 굉장히 또 난방이 중요하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석유 가격뿐만이 아니라 LNG 가격이 중요하고 한국은 현재 전체 석유의 수입 1위가 LNG까지 포함해서 미국입니다. 네. 바로 2위가 사우디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가 미국산 석유와 LNG를 더 많이 수입해서 이런 중동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좀 더 예방하는 차원을 해야 되겠고 네. 지금은 미국산 석유 수입 비중이 30% 정도, 바로 중동이 70%. 우리가 남미에서도 석유와 LNG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석유 보조금을 줄 테니까 그 운반비만큼은 정부가 지원하겠다. 네. 그래서 수입을 다각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남미와 미국에서도 전체 석유의 30%는 수입을 하고 있고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우리가 봄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LNG 맞습니다. 부분은 덜 예. 걱정스러운 거네요. 예. 자, 산업연구원이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제 석 달, 3개월 지속되면은 제조업 생산비가 최소한 12% 폭등할 거다 이런 그 전망을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른바 에너지 다소비 업종, 많이 소비하는 업종 타격 규모는 뭐 상당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너무 크죠, 타격이.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3위입니다. 네.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이에요. 대한민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또 한국이 바로 제조업이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이 작년에 1등이 반도체 수출이고 네. 2등이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지만 원유를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 가공을 해 가지고 네. 다시 원유를 수출합니다. 예. 우리가 석유를 분해하게 되면 항공유, 휘발유, 등유 이렇게 다 분리가 되거든요. 네네. 그 대한민국은 석유 최고의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을 하고 네. 뭐 호주 같은 데 항공유가 정유 시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뭐 호주, 중국 이런 데 세계 최고의 항공유를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이 원유 자체를 못 가져오게 되면 바로 이 석유화학, 철강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세계 1등입니다. 네. 우리는 중화학 공업 중심입니다. 바로 잘 알다시피 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인데 바로 이렇게 바로 이게 석유와 석탄을 가져와서 네.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전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직장인들은 월급 올려달라.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기업은 이제 판매 단가를 또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한 2% 정도가 가장 좋은 수준인데 이것이 코로나 시즌에 10%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물건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경제 악순환이 벌어진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저는 이렇게 이제 생산비뿐만이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석유화학, 철강에 30% 50%까지 큰 영향을 받는다. 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프타 이 부분도 엄청나게 지금 업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괜찮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네네. 석유와 석유화학 원유를 가져와서 그걸 분해해서 네네.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네. 항공유, 나프타, 등유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군요. 이러니까 원유 자체를 못 가져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이 한국을 가장 빨리 따라온 게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장치 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석유 플랜트만 만들면 생산을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석유화학을 가장 먼저 많이 따라왔고 네. 한국에 지금 현재 여수가면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석유화학이 롯데가 1조 적자까지 봤었고 이렇게 과거에는 황금알을 낳는다 이랬던 석유 사업이 지금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프타, 석유화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저가로 물건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고 네.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은 반도체 다음으로 1등과 2등을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중국의 공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이런 이란 전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석유화 철강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중국의 아주 그 치열한 추격을 받는 그 부문이 또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교수님. 해협 통과가 가능하게 되더라도 전쟁 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운송비 이미 몇 배 오른 상태라고 해요. 얼마나 지금 오른 상태인지 또 이 물류비 쇼크가 아까 모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수출 중심인 우리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에 미칠 타격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 네. 세계 2등인데 네네. 한국은 수출과 수입의 99%가 다 배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중동이 배가 물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수입 못하게 되는 것이고 네. 우리가 반도체 같이 비싼 것은 항공으로 이제 운송을 하지만 대부분은 바로 배로 운송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아프리카 밑에 희망봉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밑에 희망봉을 통해서 오게 되면 우리나라 물류비가 30% 이상 급등합니다. 네. 기간도 한 7일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5배, 10배까지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항공 해상 운송료가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것이 만약에 장기화가 돼서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까지 둘러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더 급등하게 되는 거죠. 이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전쟁이라든지 전 세계 교역이 중단되면 네.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이제 북극 항로다. 네. 우리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바로 유럽에 전달될 수 있는 북극 항로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했던 것보다 또 30% 비용이 절감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북극 항로를 우리가 적극해야 되는데 북극 항로는 러시아의 이 쉐빙선 우리가 보통 러시아는 얼음 두께가 1m에서 2m입니다. 네. 이 쉐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예. 러시아, 핀란드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의 좋은 기회다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아마 이제 이 북극 항로를 정부가 이 전쟁 이후에는 적극 개발해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써야겠습니다. 희망봉 돌아오면 30% 오른다는 건 제가 와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아찔한 일인데 또 북극 항로가 이게 1년 내내 쓸 수 없다는 그런 또 그 단점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 네. 창구를 여러 군데 해놔야지 네. 한쪽이 막혔을 때 대안으로 쓸 수가 있고 우리가 과거에 중동에 100% 에너지를 수입하다가 네. 지금은 미국과 남미에서 30%또 수급하고 있는 것도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여러 창구를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 주로 살펴봤는데 환율 문제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보니까 1,500원 선 넘어섰습니다. 자, 김대중 교수님 평소에 적정 외환 보유고 이제 많이 강조하셨는데 현재 환율 급등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뭐 혹자는 이거 외환 위기까지 가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1997년도 외환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네네. 이제 경제학자로서 다시는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환 위기 다시 오는가 이런 책도 하나 써냈는데요. 네네. 저는 한국의 외환 위기 가능성은 30% 미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입니다. 정확하게는 국가 GDP 한 22%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1997년도 외환 위기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외환 보유고를 국가 GDP의 80%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 홍콩, 뭐 중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란이 현재 외환 위기가 10번째 발생했고 현재 10개 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렇게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고를 1조 달러까지 비축해라. 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의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9,200억 달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요. IMF는 한 7천억 달러가 적정하다. 그러니까 IMF가 권유한 것보다 적정한 외환 보유가 많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올리는 게 이렇게 큰 무리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쌓기 위해서는 네. 외국한 평형 채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연 3% 정도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 3% 이자를 내더라도 국가가 부도가 나서 우리나라 대기업과 은행의 절반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이 한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상당히 국가보다도 더 많은 우리 기업과 개인들이 한 1조 달러 이상 좀 가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 우리가 한미 통화 수합 600억 달러가 있었고 네네. 일본은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안 해주고 있죠. 네네. 일본과는 100억 달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3월 17일 날 대미 투자법이 확정이 됐는데 무려 3,500억 달러입니다. 앞으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조업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네네. 한국이 미국에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네.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무너졌고 미국의 중산층이 부담하는 은행 이자가 8%가 넘습니다. 네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을 제조업 세계 1위로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통화 수합이라든지 미국이 안 해준다면 네. 한일 통화 수합으로 맺어라. 그것은 700억 달러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통화 수합을 맺고 외환 보유를 비축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환율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반도체 산업에만 너무 지금 좀 의존하지 않나 이런 걱정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좀 대비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네. 고물가는 계속되는 것. 네네.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실업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물가가 오르는 현상. 네. 그 물가도 오르면서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장 걱정이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 가격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생 평균 취업률이 43.6%입니다. 아, 그래요? 지난주에 통계청이 발표한 거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절반도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나 정부에 항상 요구하는 게 우리가 세계 평균 정도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 노사 정책도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되겠고 네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노란봉투법이 또 시행이 됐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법인세가 세계 평균은 한 21%인데 우리가 현재 27%입니다. 네. 또 4차 산업혁명 우버 같은 게 우리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저는 진정한 우버는 자기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미국은 다 허용이 되어 있고 네네. 당연히 호주는 어떻게 허용했는가 하면 호주도 택시 기사들이 반대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호주는 그럼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는 택시 산업에 기부를 시키겠다. 그래서 신산업과 구산업이 함께 상생을 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허용해서 우버만 허용해도 한 30만 개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가계부채 터질 것 같고 내리자니 자본 유출 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자 교수님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결정을 한다면 어떤 처방 내리시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1%씩 매일 내리기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고 한국은 2.5%입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월 달에 워시 의장이 바뀝니다. 워시로 바뀌게 되면 기준금리를 매년 1%씩 내려서 네네. 3.5로 2.5, 1.5까지 계속 내리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제 부동산
생산을 자극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우리가 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서 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되어 있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에너지 문제로 잠깐 돌아와서요. 정부가 다음 달에 아마 비축유 방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근본 대책은 아니어서 교수님 보기에 어떤 대책으로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거는 수입선 다변화 뭐 이런 건데 앞으로 그 에너지 안보 차원의 국가 전략은 어디에 좀 그 무게가 더져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우리가 비축률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네. 현재 우리나라 비축률은 200일치밖에 없는데요. 네네. 우리가 최소한 1년치 정도를 비축할 수 있을 정도로 비축률을 확대하자는 거고 두 번째는 중동의 70%나 의존하면서 너무 높습니다. 저는 중동과 남미, 미국에 한 5대5 정도로 분산을 해서 이러한 위기에 대비해야 되겠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공급이 멈추면 한국 경제가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축률 확대라든지 에너지를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직장인이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 1등 주식 투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자 사실 이제 뭐 어떤 금융 유동성이 큰 상황에서 자산 배분 전략이랄까 이런 거는 한 말씀 조언을 하시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직장인들한테 첫 번째 청약통장에 꼭 가입해라. 우리나라 청약통장은 우리 국민들이 청약할 수 있는 가장 부자 되는 지름길이고 한국의 1% 부자는 순자산 기준으로 30억이 커트라인입니다. 평균은 55억 정도 되는데 당장 이번 달부터 우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청취자분들은 청약 공고를 잘 보고 계시다가 이번 달에 서초동 강남에 청약을 하는데요. 당첨과 동시에 30억 남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이 이제 20억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게 하나고 청약 통장을 꼭 가입하라는 거고 이가 15세부터 점수가 1점씩 부여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청약 통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15세부터 1점씩 부여요. 1점씩. 그러니까 14세에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약 통장을 만들어 줄 것. 두 번째는 월급의 25%를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떤 교수가 월급의 25%를 한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모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나 월급장이가 1조 부자가 될 수 있다. 천억이 아니고요?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월급의 25%를 매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시가총액 1등은 삼성전자고 미국의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잘 듣고 앞으로 월급날이 되면 지금 사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좋은 거고 또 오르면 또 올라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는 60세까지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월급의 25%를 미국과 한국을 분산 투자해라. 이제 1등이라고 하는 게 왜 좋은가 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금년 7월 달에 정부가 220개라고 하는 시가총액 200개의 기업을 다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폐지시킨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3,000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데 1등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는 삼성전자고 미국의 엔비디아다. 앞으로 1등 주식을 월급의 25%씩 투자한다면 저는 1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권유드리겠습니다. 야, 우리 청취자들 지금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죠.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사망 14명, 다친 사람도 60명입니다. 자, 이 화재가 어떻게 시작됐고 피해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예,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일 오후에 점심시간이 지난 직후였습니다. 네. 1시 조금 넘어서라고 하는데요. 일단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소방당국은 1층에서 이제 불이 시작이 돼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2층, 3층까지 3층 건물인데요. 그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네. 이게 공장이 이제 기계를 가공하는 공장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윤활유 같은 것들이 많이 튀었다고 해요. 튀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빨리 퍼졌고 그리고 공장 벽면이 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가지고 그 불에 네. 딱 붙으면 옮겨 타기 좋은 그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그죠. 샌드위치 패널. 예. 화재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운데 특히나 이번에 사망자가 14명이나 발생을 했잖아요. 네. 이게 공장의 구조의 문제가 또 지적이 나오고 그래요? 있는데, 예, 3층짜리 공장인데 여기다가 이제 공장에다가 막 기계 같은 걸 넣어야 되니까 층고가 되게 높았어요. 5.5m로 높았는데 이거를 좀 공간을 활용을 해보고자 2층과 3층 사이에 공간을 새로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러니까 층수를 이제 하나 더 도면에, 늘리려고. 예, 도면에 없이 이제 불법 증축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 휴게실 아니면 이제 직원들 헬스장 뭐 이렇게 쓰고 있었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헬스장 탈의실 같은 데서 자고 있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불이 나도 일찍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 초반 예. 1, 2분 사이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확 번지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미처 피하지 못했다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사망자 14명 중에서 9명이 그 헬스장 안에 있었다고 하고 그래요. 헬스장 가는 그 계단 쪽에 한 명이 또 있었다고 하고요. 불법 충축이다 보니까는 이게 또 구조 문제도 이제 피할 수 있는 대피로 같은 것들이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잘 확보가 안 돼 있었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파악을 해도 쉽게 대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수사하고 있을 텐데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공장에서 사고가 난 만큼 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먼저 따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불법성이 있는 구조 변경이 보니까 어떻게 회사 측에서 이제 뭐 돈을 아끼려고 했겠죠. 그런 네.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소방 문제에 대한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형 참사가 일어난 만큼 정부도 이제 어떤 과제를 떠안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지금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는 어제부터 대전시청 내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유족들을 좀 다독이고 있고요. 네. 이제 전담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뭐 트라우마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피해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고 이제 특별교부세도 10억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불이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직 사망자의 이제 시신은 수습했지만 신원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빨리 할 수 있게 국과수와 협조를 해가지고 빨리 한다고 하고요. 어제 이제 안전공업 대표가 합동분향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고 엄청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사실 취재진들이 질문한 거에는 별다른 답변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이제 피해자들한테 도움이 되게 필요한 지원, 피해 복구 이런 데는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행 새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 지명했습니다. 자, 어떤 경력 갖고 있는 분입니까? 네, 어제 청와대에서 밝히기를 네. 학문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갖춘 국제금융의 세계적인 권위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네. 이 말이 정말 맞을 정도로 진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 우선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다 딴 이제 수재 중에 수재라고 할 수 있고 경력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자문위원을 했고 국내에도 이제 잠깐 일을 했었어요. 이게 네. 좀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010년에 청와대 국제경제부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뒷수습하는 작업을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쓰던 사람을 이번에 또 한국은행 총재로 하는구나. 진짜. 금융위기라 예. 하면 2008년 9년 그때 리먼 브라더스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제결제은행에 가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정책을 다뤘는데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한국은행 아니면 연방준비은행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예. 자, 일단 그 신현송 후보자 성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제 성향이라는 게 뭐 매파냐 비둘기파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자 전쟁으로 유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물가도 잡아야 하는데 또 우리 경제 성장률 둔화도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보통 이제 통화 긴축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방향이 매파라고 하고 좀 돈을 풀어서라도 이제 성장 쪽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을 풀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파라고들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이분은 좀 매파에 가까운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예. 실용적인 매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과거의 발언들도 봤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게 과잉 대응을 하는 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이제 기름값이 막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라면 통화 정책으로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전형적인 사례다. 이게 통화 정책을 해서 사실 유가가 잡히지는 않으니까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시각을 좀 드러낸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조금 더 신중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금리 인하에는 완전히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방향일 것 같고요. 거리를 두고. 예. 인상에도 조금 이제 신중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무게는 그쪽으로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만 총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니까 7인의 현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앞으로 그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요.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BTS가 완전체 공연했습니다. 1시간 정도 신곡 기존 히트곡 불렀는데 공연의 흥행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처음에 경찰이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시청광장까지 이제 쭉 도로를 메우잖아요. 그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26만 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졌었어요. 그래요? 26만 명이라는 숫자에.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서울시 추산으로는 한 4만 8천 명, 그리고 하이브 추산으로는 한 10만 4천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좌석을 준비한 게 2만 2천 석 정도라고 하니까 계산한 대로는 왔어요. 한 4만 8천에서 10만 정도라고 하면은. 근데 26만 명이라는 숫자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사람이 덜 모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식시장에서 또 하이브 주가가 15%나 빠졌더라고요. 그래요? 예, 15%보다 조금 더 빠졌는데 아무튼 약간 실망이 있진 않았냐. 제가 근데 막 광화문이랑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뭐 명수가 좀 적었다고는 하지만 예상보다 세계 시선을 광화문으로 돌리기 위한 정말 의미 있는 문화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안전사고도 사실 일어나지 않고 그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인데 사람 적게 와서 안전사고 안 나는 게 더 좋지. 뭐 그런 생각도 저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들더라고요. 근데 또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지적이 나오나 봐요. 공무원들 너무 많이 동원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나요? 그러니까요. 아까 서울시 추산 4만 8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투입된 공무원들 플러스 하이브 직원까지 해가지고 한 하이브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사람 영입한 사람도 있고 해서 15,0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가 온 건데 이 중에 이제 공무원이 한 10,0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무원들 주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뭐 수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 차출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다 모아놓으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은 또 이거는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 공무원들이 여기 다 와 있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증시가 1년 가까이 상승 랠리 이어온 가운데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얘기 해봅니다. 일단 이 앞서서 오늘 증시를 살펴볼게요. 자, 올해 6번째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는데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그냥 오늘 증시를 보면은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잘 다니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가 한 6% 넘게 이제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6.57%, SK하이닉스가 7% 이렇게 빠졌는데 과거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무거운 종목이 막 하루에 정말 뭐 7%, 8%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게 과거로 대비해 보면 이게 과연 정상일까라고 본다 그러면 비정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과거에 3%만 올라도 많이 올랐다. 그렇죠. 너무 무겁잖아요, 사실. 종목 자체가 시총도 크고. 그래서 근데 이게 요즘 들어와서 보면은 뭐 기본이 6%, 7%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가 뭐 아무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가 정상이라고 봐야 되는지라는 봤을 때 좀 의구심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한 3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순매도를 했고, 그걸 다 그 기관들도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전체 다 지금 개인들이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한 7조 한 30억 원 정도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또 이 상황을 보면서 올해 들어와서 아마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당일로 봤을 때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뭐 예수금도 많을 거고요. 예탁금도 많은 걸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예탁금은 다 어디서 갖고 왔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비투의 비율이 많을 거다. 예, 비투 저도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비투 봤는데요. 신용 거래 봤더니 또 33조가 넘어가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그래서 줄지가 않아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과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그동안 뜨거웠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쌈짓돈 들고 다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매크로 환경도 안 좋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전쟁 이슈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또 튈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국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신용 문제가 좀 생겨요. 지금 사모펀드 쪽에서 이 지금 문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또 공이 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율도 오늘 1,517원. 이 종가 3시 반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환율도 무섭습니다, 지금.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물가 더 오르겠죠. 예, 제가 봤을 땐 물가 상당히 많이 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 자체는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 개미 투자자들이 이런 급격한 변동 장세 속에서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시장을 이제는 강력한 신뢰가 있어요, 지금. 어떤 신뢰냐면 어떤 한이 있어도 5,000피는 안 깨질 거야. 요런 이게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요. 개인 투자자들 봤을 때 이런 심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5,000피는 정부가 지켜낼 거다. 이런 또 마인드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장이 빠지면 계속 매수를 하시러 이렇게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정 국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요. 조정 국면인데 이게 일시적 조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장기 약세로 들어가는 건지는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봐야 되고요. 이게 통상 한 10에서 20% 하락하고요. 한 3개월, 6개월 이내 정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상승장 속 잠깐 일시 조정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20% 이상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 환경이 이제는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약세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겠지만은 조정장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그냥 마냥 그냥 묻어두면 오르겠지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뭐 2, 3년 기다리시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당장 돈을 써야 되는 돈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정부도 이런 예를 들어서 조정 국면이긴 하지만 그 조정 국면의 세부적인 성격이 뭔지는 조금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정부도 이런 시장 상황 아주 면밀히 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공개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본시장 안정화, 정상화를 위한 이제 간담회가 최근에 한번 열렸었는데요. 네.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을 2개 리그로 나누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 PBR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겠다. 한마디로 주가 방어를 안 쓰는 주가 방어를 안 하는 기업에 대해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복 상장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에 상장하는 거거든요. 네. 참 문제가 많죠, 우리 시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대금 결제일을 뭐 지금 영업일로 2일인데 이거를 이틀? 그래서 1일로 단축하는 거 이 안도 이제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좀 체질 개선 방안이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가지,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주식 매도 시 이제 돈 들어온 시점 이게 본래 이틀이 걸렸는데 이거를 하루로 당기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일단 투자하는데 좀 용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내가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이제는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영업일을 이틀 일로 했을까? 옛날에 뭐 종이 증권 했을 때야 그때의 방법인데 아니 이게 다 전산화돼 있고 미국마저도 지금 영업일로 1일인데 왜 우리는 영업일로 2일일까? 저도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뭐 증권사가 그 작은 이익이라도 챙길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죠.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돈 가지고 또 굴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장에서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이 제도를 바꾸자라고 해서 이젠 영업일로 1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뭐 잘 나온 제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얼른 바꿔주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는 생각을 해보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2부 리그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코스닥인데 자, 그렇다면 1부와 2부는 어떻게 나누는지 또 1부 갔다가 2부 갔다가 2부 갔다 1부 갔다가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게 코스닥의 문제가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수가 1,700개가 넘어갑니다.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동전주가 꽤 됩니다. 동전주로 본다 그러면 한 1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동전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코스닥에 이제 관심을 잘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부 리그로 이제 나눈다는 거죠. 같이 이제 프리미엄 리그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위 대형 기업들 이런 한 80에서 한 170개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 프리미엄 리그가 만들어지고 하위는 이제 스탠다드 리그로 이제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좀 영업 활동하고 주가 방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는 기업을 성장시키면 이 프리미엄 리그로 이제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부 리그제로 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 있는 건 뭐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저 PBR 기업 리스트 공개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 전략 같기도 하고요. 이게 열심히 뭐 뛰게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 활성화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저 PBR 기업에 대해서 뭐 공개하는 거는 찬성이다. 그래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PBR이라는 개념이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 한마디로 이제는 주가가 순자산 대비해서 이제 몇 배냐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만큼 주가 방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 방어를 전혀 안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아니 돈도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PBR이 1보다 미만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저 PBR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많고 그러면 이런 시장에 대해 이런 종목에 대해서 과연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과도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저 PBR만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가 이제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퇴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주주가치 제고할 거고 이런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밸류를 재평가를 분명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는 저 PBR주만 쫓아다니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뭐 분위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 코스피에서는 한신공영 PBR이 0.11로 나왔습니다. 네. 제일 낮다고 해요.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낮은 거죠. 엄청 낮은 거죠. 네. 1일 기준으로 보시면 0.11이면 너무 낮은 거라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주가는 올랐어요. 이거 어차피 주가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주가가 돈은 뛰는.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뭐 꼭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거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번 체제 개선안에 포함된 건 아닌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된다는 얘기 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일단 시장을 키우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면 현물 시장에서 네. 뭐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1배입니다. 1배. 그런데 이제 ETF 상품,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네. 2배 추종한다 그러면 2배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고 증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정부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조정연의 슬픈 바다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